와, 씨, 소름 돋는다. 반응이 정말 귀엽네요. 혹시 더 궁금한 거나 안녕하십니까, 법무의 베테랑 심강호 변호사입니다. 요즘 뭐 챗GPT 안 쓰시는 분들 없는데, 저도 이제 법률 AI는 써봤는데 챗GPT는 사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챗GPT와의 대화를 통해서 변호사 업무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고 심강호 변호사를 어떻게 챗GPT가 말해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두 번째 거 누르면 돼요. 처음 써봐가지고 GPT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부산 법무법인 베테랑에 있는 심광우 변호사에 대해서 다 알려줘. 심광우 변호사님은 변호사로서 경찰 출신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주로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시고 의뢰인들에게 신뢰를 주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죠. 의뢰인에게 어떤 신뢰를 준다는 거야? 아, 형 안 되나? 괜찮습니다. 보통 경찰 출신 변호사분들은 수사 괜찮습니다까지? 절차나 높다 보니까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건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방어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뢰인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어떤 걸 더 보완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꾸준한 소통과 공감 그리고 전문성을 계속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의뢰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태도가 제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와, 씨, 소름 돋는다. 반응이 정말 귀엽네요. 혹시 더 궁금한 거나 편하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너무 놀라운데요? 아예 안 써보셨어요? 나 이거 처음 써봐요. 야, 씨는 너무 지금 조선시대 사람인데 거의?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물어봐도 돼요? 심강우 변호사의 장점과 단점을 냉정하게 분석해줘. 심광우 변호사님의 장점으로는 다양한 수사부서에서의 경력을 통한 깊은 현장 경험과 수사 감각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경찰 조직의 내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죠. 반면 단점이라기보다는 경찰 출신으로서의 시각이 수사기관 중심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때로는 좀 더 부드러운 접근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강한 스타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에 동의할 수 없어. 이해합니다. 사실 모든 변호사분들마다 고유한 강점과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요. 이해해줘서 고마워. 한만해요. 저 언제든 궁금한 거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위로받았어. 편하게 말씀. 진짜 위로받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점을 너무 잘 분석을 해준 것 같고요. 수사기관에 대해서 잘 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조사 메커니즘이 어떤지 잘 안다는 거고요. 뭐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저도 수사할 때는 몰랐는데 공판정을 가보면 정말 이미 손댈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뭐 증거 부동의하고 하면 된다 하지만 사실 재판정 앞에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잘 조율하는 게 중요한데, 그 메커니즘을 잘 안다, 이거는 챗GPT가 잘 얘기해 준 것 같고, 단점은 강하게 한다는데 제가 뭐 변호사가 됐는데 뭐 의뢰인한테 이거는 한테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 잘못된 거야. 챗GPT가 말하는 제 단점이 수사기관의 시각에서만 바라볼 수 있고 좀 더 중심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강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데, 일단 첫 번째부터 얘기하면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바라봐서 잘 대처를 하는 거지, 뭐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뭐 사람을 추궁하고 하진 않으니까 그거는 뭐 그렇죠. 단점이 되기 어렵죠. 수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메커니즘을 안다는 게 오히려 장점인 것 같고, 강하게 안 합니다. 신뢰를 드리는 정도에서 확신에 차고 조금 이렇게 좀 리더십 있게 이끌려고 의뢰인분들을 많이 설득하지, 강하게 해서는 지금 안 됩니다. 잘하면 얘를 이용해야겠는데 앞으로도. 쟁점, 법적 쟁점 하나 찾아볼까요? 챗GPT가 얼마나 똑똑한지 뭐 변호사로서 GPT랑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볼게요. 키스방에서 키스 이외에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면 성매매 처벌법 위반이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성매매 처벌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실제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봐. 그러니까 키스만으로는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 아니, 키스를 성매매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제2조 정의에 따라서? 성매매 처벌법에서 말하는 성매매의 정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받고
받고 이루어지는 성교나 유사 성교를 포함하는데 단순한 키스만으로는 그 범주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봐. 그러면 금전적 대가를 수수하고 키스를 했다면 그건 처벌이 가능한가? 그 경우라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지. 금전적인 대가를 받았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그 행위가 성매매 범주에 들어갈 수 있고 따라서 법적 처벌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 결국 키스가 성매매에 해당하는지가 포인트인데 성매매의 가나 목 중에 어떤 거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너는? 그렇다면 결국 키스가 성매매의 법적 정의에 포함되는 행위인지가 핵심이겠네. 성매매에서 말하는 간음이나 유사성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적으로는 성적인 접촉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성매매의 기준에 들어가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아까 대가를 받고 키스를 하면 성매매가 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지? 아, 미안. 내가 아까 말한 의도는 금전적 대가가 있을 때 법적으로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의미였는데 결국 성매매의 법적 정의를 충족하려면 키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라. 혼란을 줬다면 미안해. 사과를 받아들일게. 근데 키스가 유사성교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근거는 있을까? 찾아봅니다. 와, 넌 너무 많은 자료를 갖고 있잖아. 항상 열심히 배우고 있으니까 사실 판례나 법리를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유사성교 행위라는 것은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고 해. 그래서 단순한 키스만으로는 유사성교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리적으로 인정되는 해석이야. 정확한데요? 어. 그래도 논리적 모순을 한번 짚었습니다. 약간 말이 좀 바뀌기도 하고. 와, 근데 말을 바꾼 걸 싹 뻔뻔하게 나오는 것조차 놀라운데요. 와. 약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방금 얘기한 거에 대해.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성매매 처벌법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성매매 처벌법에서 규율하는 범죄만이 도덕적인 비판은 엄청 받아야죠. 그 뭐 돈 내고 어디 가서 키스를 한다는 자체가 우습잖아요. 근데 죄형법정주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 성교행위는 당연히 아니니까 성교행위는 정의가 명확하고 나목에 있는 유사성교 행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조금 판례에 있었죠. 그게 뭐 헌법재판소도 있었고 대법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우습지만 어떤 행위는 되고 어떤 행위는 안 되는 걸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적어도 이 친구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실 수사관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요? 왜냐하면 그 업무를 안 해보신 분들은 왜냐하면 다 나쁜 행동이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 들어갈 거라 생각하지만 법은 어느 정도 기준점을 나누고 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키스는 진짜 정말 키스만 했다면 그건 처벌을 안 받는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높다. 근데 이제 대부분 키스 방에서는 또 유사성교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디테일한 거는 제가 전화 주시면 유선으로 상담드리겠습니다. 또 토론을 진행할게. 어떤 특정인에 대한 음란한 글을 그냥 공용이 쓸 수 있는 커뮤니티에 올렸을 경우에도 통신매체 위용 음란죄 처벌에 해당하는지 궁금해. 그 경우에도 공개적인 커뮤니티에 음란한 글을 올렸다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어. 결국 음란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구성 요건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는 걸 요하지 않는데 왜 그걸 고려한 거지? 맞아. 지적해줘서 고마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 자체가 아니라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내용이나 문헌을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하는 거니까 전파 가능성 여부는 꼭 필수 조건은 아니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해줘서 고마워. 고마워. 그렇다면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보려면 도달 여부가 쟁점일 것 같은데 과연 도달했다고 볼 수 있을까?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순간 실제로 누군가가 그 글을 보지 않았더라도 전송이나 게시의 행위 자체로 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도달 여부보다는 음란한 내용이 전송되거나 게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 미안한데 전송 게시는 요건이 아니고 도달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피해자에게
정확한 전달을 해야 도달이지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게시한 건 도달로 볼 수 없지 않을까? 아, 그렇구나. 도달이라는 개념은 특정한 상대에게 전달되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니까 단순히 게시했다고 해서 바로 도달로 보기는 어렵다는 말이 맞아. 그렇다면 게시된 글을 나중에 간접적으로 피해자가 보게 되었을 때 그러면 도달로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는 도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 즉, 피해자가 실제로 그 글을 인지하고 확인하는 순간 도달로 볼 수 있을 거야. 나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처벌 규정은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연찮은 상황을 계기로 상대방이 그거를 확인했다고 해서 그 이후부터 도달이 인정된다라는 건 범행 시점에 맞지 않아 보이는데? 아, 그 점도 중요한 포인트야. 범죄의 성립 시점은 결국 행위가 이루어진 그 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했다고 해서 그 시점에 도달로 예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 그럼 결과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했을 때 통신매체 이용 음란에 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와 해당한다고 본 판례를 분석해줘. 이건 안 되거든요. 중요한 법적 쟁점이라서.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판례 정보를 바로 찾기는 어려웠어. 이런 경우에는 관련된 법률 전문가나 법률 상담 야, 싹 서비스를 회피하네. 통해서. 너 회피하네 지금? 아니야, 전혀 회피하라는 건 아니고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 예,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음란한 거를 뭐 DC 인사이드나 이런 커뮤니티에 이제 게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다른 법률에 의율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긴 한데 그걸 제외하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라는 거는 이제 전화, 우편, 컴퓨터라고 나와 있는데 우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 법 취지 자체가 도달하게끔 올리는 거지 이걸 어디 전시하거나 게시하는 걸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게 원래 제가 판례가 있기 전에 제 주장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 게시한 것만으로 다른 의율범죄를 제외하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도달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GPT가 허점을 보이네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합의하에 찍은 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에 놔뒀는데 제3자인 피의자가 그 여자의 휴대폰에 몰래 접속해서 자신의 폰으로 옮겼을 때 이 경우 불법 촬영물 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얘기해줘. 불법 촬영물 유포죄는 주로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배포했을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긴 시점에 이미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의문이 드는 거는 유포죄를 처벌하는 것은 불법 촬영물을 전제로 처벌을 하는 것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인 촬영물을 자신에게 옮긴 것 자체를 타인에게 제공했다거나 유포했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 촬영 자체가 합법적이었다면 그걸 단순히 다른 기기로 옮긴 것만으로 유포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영상물을 옮기는 주체도 자신이고 받는 대상자도 자신인 경우에도 그러니까 유포에 해당할 수 있는지 말해줘. 같은 사람이 소유한 기기 간에 옮긴 것이라면 전형적인 의미의 유포나 전송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 유포라는 건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하니까 이 경우는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나 무단 접근 같은 다른 측면에서의 법적 문제가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 취급자나 처리자가 아니라서 법위반이 없지 않나? 그럴 수도 있지.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에게 적용되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인의 정보나 자료를 다루는 경우는 조금 다른 관점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말을 계속 바꾸네. 처음에는 된다 했다가 이게 뭐냐면 참 진짜 어려운 건데 이게 아직 이것도 엄청 논쟁이 되는 사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자의 폰을 직접 들어가서 이 여자의 은밀한 이제 동의하에 찍은 성관계 영상을 나에게 보낸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무단으로 들어간 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영상물에 대한 어떤 처벌 규정이 적용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말한 것처럼 반포를 한다는 거는 제3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제공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해서 나의 왼손에서 오른손을 준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문헌적 해석인데 문헌적 해석대로 가면 이거는 무죄이고 실제로 지방법원 판례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저는 그냥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서 해석을 조금 달리 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이런 경우는 조금 법의 미비라서 그래서 한번 소통을 해본 거. 아직 결론은 안 났어요. 판례로 완벽하게는. 최근에 이제 뭐 그런 말들 많잖아요. 이제 AI가 발달하면 뭐 없어질 직업들 해가지고 변호사도 높은 순위에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없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기존에 나와 있는 사례들을 적용하고 접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많이 갖고 있고 거기에 따른 법리를 이해하고 있는 AI가 나온다면 저는 이제 변호사는 사라질 거라고 보는데 이게 판단이 너무 달라요. 논리도 한 가지 사실관계 때문에도 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똑똑하고 뭐 정보도 많은 친구지만 챗GPT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도록 뭔가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써봤는데 근데 사실 틀렸거나 틀릴 수 있는 얘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법률적인 거는 약간의 오판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챗GPT에게 뭔가 의존하면서 가기보다는 최종적인 검수나 판단은 그래도 아직은 법률 전문가를 거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믿을 만한 그런 생각이 드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